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 재개발 현장 골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중년 부부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는 초라한 모습의 젊은 여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여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중년 부부는 눈밭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대림동 재개발 현장. 칼바람이 매서운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고급 벤츠 세대가 허름한 골목 앞에 줄지어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로 눈에 띄는 행렬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고 그 중심에는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든 재개발 지도를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내가 선택한 땅은 실패한 적이 없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동의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가 손대는 땅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낡은 골목은 번듯한 상가로 탈바꿈했으니까요. 회장님, 이제 저쪽으로 가보시죠.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걸었고 재벌 회장 뒤로는 60대 후반의 여자가 밍크 코트를 여미며 뒤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츠 바로 앞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가 멈춰섰어요. 리어카를 끄는 건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허름한 점퍼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손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쌍둥이 아이 둘이 손을 꽉 잡은 채 서 있었어요. 어머, 조심하세요. 여기 차 다니는 곳이에요. 중년 여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아이 하나가 놀라서 리어카 바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리어카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가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엄마, 무릎이 아파. 넘어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젊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차가운 손으로 아이 무릎을 감싸며 입김을 불어주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회장 부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름한 점퍼 사이로 보이는 가녀린 어깨, 꽁꽁언 갈라진 손, 그리고 초췌해졌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중년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5년 전 우리 집안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 나를 맨몸으로 내쫓은 시부모를 마주치다니. 가슴이 쿵쾅 뛰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 뒤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쌍둥이 중 동생이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언니가 다쳐서 피가 나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중년 여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밑저밑이 짙은 속눈썹, 그리고 양쪽 볼에 깊이 패이는 보조개까지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였어요.
영정사진 속 30살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의 장남 서도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는 29살의 젊은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김윤서는 며느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가 차갑게 돌아섰어요. 감히 어머님이라고 불러? 내 아들을 죽인 주제에 너만 아니었으면. 윤서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입 닥쳐. 내 전화 때문이야. 내가 운전 중인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사고 났잖아. 윤서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핏기가 돌아 있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전화는 도윤 씨가 먼저.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서정호는 벽에 기대선 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변명 그만해라. 찰싹? 시어머니 윤서의 손바닥이 며느리 뺨을 때렸습니다. 빈소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점쟁이 말이 맞았어.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더니 정말 우리 아들을 죽였어. 며느리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도윤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손주라고 하면서 나는 또 내쫓을 거야. 그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시아버지 정호가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탓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그날 밤 장례가 끝나고 정호의 비서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윤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인해. 보험금도 위자료도 없어.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미련 같은 거 갖지 마.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를 감싸 쥔 채 사인을 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갈 곳도 돈도 없었지만 뱃속에는 도윤의 아이가 있었어요. 도윤 씨, 저 혼자서도 아기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지켜주세요.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태산그룹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난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도윤과 할인이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년 전 어느 차가운 겨울날이었어요. 서울 은평구 한 달 동네 연탄 배달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29살의 서도윤은 태산그룹 상무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굳이 직접 나가실 필요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도윤은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회사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도윤이 연탄을 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쪽에서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연탄가루를 털고 있었어요. 새까만 가루가 묻은 손을 털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유난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직원분이세요? 도윤이 다가가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봉사자예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게 정아린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매주 같은 시간에 봉사 현장을 찾았어요. 할인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도윤이 할인의 뒤를 따라가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인이 혼자 사는 할머니 집 문 앞에 도시락 하나를 조용히 놓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할인 씨는 왜 이런 봉사 활동을 하세요? 도윤이 물었을 때 할인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10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보내고 그 뒤로 시장에서 과일 파시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작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그 순간 도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해 겨울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인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자신 있어. 할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어느 집안이지? 봉사하다가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서는 다음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중년 여성의 점쟁이 최무경이 붉은 부채를 펼쳐들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결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여자는 팔자가 드세고 박복해요. 남편 잡아먹을 상이에요. 윤서는 그 말을 녹음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앞에서 틀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죠? 절대 이 결혼은 안 돼요. 우리 도윤이를 잡아먹을 애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점쟁이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할인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주머니에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룻밤을 공원 벤치에서 보낸 할인은 다음 날 아침 허름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분식집 앞 직원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숙식 제공, 주방 보조 구함, 성실한 분 환영. 직원 채용 공고문의 글자가 할인의 눈에 박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간판에는 손글씨로 행운이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순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췌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 이름이 뭐야? 정아린이요. 일해본 적 있어? 설거지, 청소 뭐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가 한참 할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연이 있는 모양이네. 안 물어볼게.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그 아주머니 이름은 오복남이었어요. 62의 나이에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복남은 할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꼭 몇 년 전 자신의 딸 같았거든요. 복남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시댁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났었어요.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좀 나아.
복남이 말없이 휴지를 건넸어요. 하리는 그날부터 분식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반지하 방이 새 보금자리가 됐어요. 며칠 뒤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임신 중이에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복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할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할인은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돈 걱정 마. 내가 낼게. 애 먼저 살리고 봐야지. 복남이 할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 시각 복남은 병원비를 위해 죽은 남편과 딸이 남긴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았어요.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아기 2명을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 딸이에요. 할인은 쌍둥이 아가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아, 하진아. 엄마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 중 한 명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진이는 심장에 구멍이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결국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비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의 삶은 전쟁이었어요. 분식집 일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분식집,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분식집 사장님 복남은 할인을 딸처럼, 아이들을 손주처럼 키웠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부모가 되어줄게. 할인은 복남의 마음에 고맙고 미안하고 평생 갚아야 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하진이의 심장은 점점 약해졌어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랬습니다. 할인은 매일 밤 아이들 곁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도윤 씨,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복남 사장님의 도움으로 잘 키우고 있어요. 도윤 씨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진이 아프지 않게 기도해줘요. 이제 재개발 현장에서 재벌회 장부부를 만났던 현재로 돌아옵니다. 태상그룹 회장실에서 정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서재로 내려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나야. 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늘 본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전부 알아내.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그 아이들이 몇 살인지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민재에게 절대 말하지 마. 아무도 몰라야 해. 비서실장 박동규는 45세의 노련한 베테랑이었어요. 회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저녁 박동규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아린이라는 여자입니다. 현재 대림동 행운인의 분식집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쌍둥이 딸입니다. 올해 5살이 되었고 이름은 하은이와 하진이입니다. 정우가 계산을 했어요. 5살이면 도윤이 죽은 게 6년 전이니까 시기가 맞았어요. 더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빌딩 청소, 분식집 일, 그리고 밤에는 뭐? 폐지를 줍습니다. 그렇게 번 돈 전부 아이의 병원비에 쓴다고 합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병원비? 네. 큰아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약으로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옆방에서 시어머니 윤서도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6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뺨을 때리던 자신의 손,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어라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본 그 아이들의 얼굴,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은. 여보, 잠 못 잤어요? 정우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윤서가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꾸 떠올라요. 눈밑점도 보조개도. 도윤이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았어요.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계속 그 아이들 생각만 나. 다음 날 윤서는 6년 만에 다시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오래된 수첩에서 할인의 사주를 적어뒀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머,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점쟁이 최무경이 반갑게 맞았어요. 윤서가 자리에 앉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주 좀 다시 봐주세요. 최무경이 사주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부채를 펼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대길이야. 이 사주는 복덩이예요, 복덩이.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6년 전에는 흉하다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최무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때 그거야? 그때는 여사님께서 워낙 반대하시는 눈치여서. 사실 손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해드리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윤서가 점쟁이의 목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나는 여사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며느리 쫓아낸 건 여사님 아니에요?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점쟁이 말이 맞았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들었던 건 자신이었어요.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점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다 내 탓이었어. 점쟁이 말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럼 누가 점쟁이에게 시킨 거지? 그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점집을 나온 윤서는 다시 점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점쟁이 최무경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사님 왜 다시?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킨 거죠?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뭘 말씀하시는지. 6년 전에 그 사주 볼 때 누가 돈 주면서 시켰어요? 며느리 내쫓으라고 거짓말하라고 누가 시켰냐고요. 윤서가 최무경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점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요. 똑같은 사주를 보고 왜 정반대로 말해요? 분명히 누가 시킨 거예요. 누구예요? 최무경이 떨기 시작했어요. 윤서의 눈에 핏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사기죄로 고발할 거라고요. 정말 모르셨어요? 최무경이 주저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와서 돈을 주면서 그랬어요. 며느리 내쫓게 말해달라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해달라고. 윤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누구였어요?
중년의 남자였어요. 60대 중반쯤 비싼 양복 입고 왔는데 명함을 줬거든요. 최무경이 서랍을 뒤지더니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윤서가 받아들고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태상그룹 부사장 서민재, 재벌회장의 한 명뿐인 동생이었어요. 윤서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민재 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1시간 후 윤서는 태상그룹 회장실로 달려갔어요. 정우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윤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점쟁이요. 점쟁이한테 돈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윤서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우가 명함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 도련님이 점쟁이한테 돈을 줬어요. 며느리 내쫓으라고, 거짓말하라고.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럼 도윤이 결혼도 집에서 쫓겨난 것도 다 도련님 때문이에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정호의 머릿속에 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혹시 도윤이 사고도. 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서운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박 실장, 박동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도윤이 사고 당시 자료 전부 다시 찾아내. 블랙박스, 보험 처리 기록, 수사 자료, 그리고. 정우가 잠시 멈춘 뒤 계속 말했어요. 덤프트럭 기사. 그 기사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내. 당시 경찰 수사도 다시 확인해. 회장님, 혹시 도윤 도련님 사고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민재가 점쟁이까지 매수했다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 부사장님이 도윤 도련님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윤서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아.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 그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손주들까지 다 계획적이었다면. 박동규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6년 전 자료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 그리고 이것도 민재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 알겠습니다. 박동규가 나간 뒤 정우와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만약 정말 민재 도련님이 우리 도윤이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들은 6년 동안 살인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지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피해자는 쫓겨난 며느리와 어린 쌍둥이 손녀들이었어요. 정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자신들의 죄는 더 커져만 갔어요. 닷새 뒤 박동규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강태식을 찾아냈습니다. 정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있어?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함구하려 했는데 민재 부사장님과의 동거래 기록을 보여주자 무너졌습니다. 동규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음기에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누가 전화를 했어요. 터널에서 끼어들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고. 정우의 주먹이 떨렸어요. 누가 전화를 했어? 서민재요. 그분이 돈을 줬어요. 2천만 원을.
그냥 살짝 들이받기만 하면 된다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거짓말. 동규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울렸어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잖아요. 브레이크 라인도 손보게 했으면서. 그건 민재 그 사람이 시킨 거예요. 미리 정비소에 가서 브레이크를 손보라고. 그래야 제동이 안 돼서 사고가 크게 날 거라고. 정우는 녹음기를 멈췄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제 성분도 나왔다고? 동규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민재 부사장님이 직접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구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회사 CCTV를 복원했는데 동규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민재가 커피를 들고 도윤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퇴근 시간에 도윤 도련님한테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 커피에 수면제를 탄 거죠. 그리고 거짓 전화도? 네. 민재 부사장님의 비서가 도윤 도련님께 전화해서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장님은 아무 일 없으셨는데요. 정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럼 도윤이가 그렇게 급하게 달려온 건 회장님께 오는 길이었어요. 동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블랙박스를 복원했는데 도윤 도련님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규가 다시 녹음기를 켰어요. 이번에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리나,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 거야. 우리 아기 생겼다고. 손주 생긴다고 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때 회장실로 들어온 윤서가 녹음을 들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내가 손주 소식을 전하러 오고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도윤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하리나, 미안해. 녹음이 끝났어요. 회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됐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도 민재 부사장님이 손을 썼습니다. 경찰 고위직과 연결이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단순 졸음운전 사고로 빠르게 마무리시켰어요. 블랙박스도 복원 불가능하다고 거짓 보고했고요. 윤서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며느리한테 너 때문에 죽었어라고 하신 말. 동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은 민재 부사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윤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 없는 며느리를, 내 손주들을. 정우도 소파에 힘없이 앉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재 부사장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내쫓고 손주들까지 빼앗은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6년 동안 살인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서 진짜 피해자들을 원수 취급했던 거였습니다. 박 실장, 경찰에 신고해. 네, 회장님. 그리고 우리 며느리한테 먼저 가야겠어. 무릎 꿇고 빌어야겠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 부사장은 회사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정우의 아들이 사라져야 동생인 자신이 회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판단이 부른 결말이었죠.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하진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하진이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정우와 윤서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하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장이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우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수술비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제 손녀를 꼭 살려주세요. 기증자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몇 개월씩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정우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의 인맥이 총동원됐습니다. 의료진, 병원 이사진, 심지어 해외까지 연락을 돌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기증자가 연결됐어요. 회장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할인이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8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됐어요. 정우와 윤서, 할인과 하은이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6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정신력도 강하고 튼튼해서 잘 견뎌내 주었어요. 할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윤서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진짜 엄마처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어. 병실에서 하진이가 눈을 떴을 때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나 이제 뛸 수 있어? 응,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정우가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달 후 정우는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대림동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한 거였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의 비율을 줄이고 도윤복지재단과 어린이 심장센터를 짓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정우가 말했어요. 이 자리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제 며느리 정할인입니다. 할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할인이는 우리 가문을 망친 여자가 아닙니다. 손주를 낳아주고 혼자서 잘 키워낸 은인입니다. 정우가 할인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며느리 정할인을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복남이 어색하게 걸어 나왔어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복남 여사님입니다. 갈 곳 없던 며느리를 받아주시고 출산비까지 대주시고 손주들이 아플 때마다 함께 병원을 뛰어다니신 분입니다. 할인이 복남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운영이사로 함께 해주십시오. 정우가 복남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분식집 건물과 평생 생활비, 그리고 재단 운영 참여를 약속드립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복남의 분식집으로 갔어요. 하은이와 건강해진 하진이가 뛰어들어와 복남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복남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정우와 윤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요. 할인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어요. 분식집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진이가 하은이 손을 잡고 웃었어요. 이제 마음껏 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늘에서 도윤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정우와 윤서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았고 할인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남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모든 걸 지켜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